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에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000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끝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드렸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네가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 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에 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퇴원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아,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한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한 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워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는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